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상의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7월 위기설 이야기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해주신다, 뭐 그런 얘기를 미리 예고로 드렸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게 네. 우리가 위기설이라는 얘기를 네.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간간히 나와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요? 4월 위기설? 네. 뭐 이런 것도 네, 나왔었고 맞아요. 네. 몇 달 있다가 또 뭐 몇 월 위기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냥 뜬금없이 나오는 건 아닐 거고 뭔가가 이제 일정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4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나오는 걸 텐데 네. 최근에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7월에 대한 위기설이 좀 건설없게 나오나 봅니다. 아무래도 7월 네. 이제 하반기에 신정부 어제 출범을 했고 그렇죠. 하반기에부터 이제 금융 관련된 규제안들 DSR 3단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그동안에 일부 건설 업종에 좀 이제 지방 종합 건설사 위주에서 중앙으로 조금 전이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부도 처리 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이 그동안 있었는데 점이 조금 잦아지다 보니까 선으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 조심해라.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금리를 내리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선제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긴축 강도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다소 환호는 할 수 있지만 그 금리 인하를 이끌었던 부분들은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정말 좀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라면은 그에 관련된 노이즈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려는 뜻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 위기설의 어떤 배경이 뭔지 우리가 네. 오늘은 이걸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는 건설업 7월 위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인 건지 어려운 네. 상황인 건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억에 얼마 전에 있었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네. 연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대폭 거의 반토막으로 네. 내리면서 총재가 건설 투자 쪽에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네. 했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건설 투자 성장률 뭐 마이너스 6.1%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25년 2월 첫 번째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1.8에서 1.5로 내렸을 때는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관세와 소비 심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의 정치 이벤트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꼭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1.5에서 0.8%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0.7 중에 절반 이상 0.4에서 0.5%포인트 정도가 건설업에서 비롯됐다. 네. 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수출과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절대적으로 건설 때문에 1% 언더 성장률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이창용 총재가 이런 부연 설명을 했어요. 이제 금리 인하 충분히 할 건데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고 티키타카로 대변되는 통화 정책이 되면은 이제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재정 정책이 코어가 되어야지만 성장의 이제 동력을 다시 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핵심이 건설업인데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건설만을 또 살릴 수는 없는 이런 우리나라 경제 딜레마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직접적으로 건설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임을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캐치가 할 수 있겠고 건설업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혜택 어떤 정책의 모멘텀을 받아서 개선되기보다는 조금
자체적인 구조조정과 그리고 직간접적인 정책 모멘텀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그동안의 건설 투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었다.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그만큼 높았었던 네.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좀 오버해서 투자를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고금리로 팬데믹 이후에 접어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레벨이 높아지면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매매가나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임차료로 대변되는 캡 레이트가 못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게 된 것이고 공급은 많아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의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은 수급보다는 네.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쳐다보고 다른 걸 찾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완전히 꺾여 있었다.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이 건설, 시행, 시공사들은 어려움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었었고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부동산 PF가 부실이 되면서 각종 이제 연대 보증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동산 건설 업종의 자금을 이제 탁 잡아 틀게 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여소야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세제 개편이 크게 되진 못했습니다. 입법 부산은 건드리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 중심의 일부 수도권에 한해서만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만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은 이미 시장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건설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수요가 창출이 되고 공급과의 매칭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진짜 이제 와닿는 부분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건설사들이 뭔가 힘들다더라. 네. 뭘 신청했다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제 피부로 와닿는 건데 올해만 해도요. 100위권 건설사 가운데 11곳이 법정 관리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뭐 등록 말소, 폐업을 한 곳도 200위권 내에는 지금 뭐 있는 상황이고 신동아 건설, 삼부토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히 많이 들어본 네. 그런 이제 건설사기 때문에 줄줄이 이거 도산인가 무너지나 이런 위기감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이름 들어본 그러니까요. 이제 시공사들이 이런 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재작년 말과 작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토착 기업이라고 하나요? 이런 쪽에서의 종합 건설사들이 먼저 법정 관리 신청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기반을 둔. 그렇죠. 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비수도권이 네. 더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업체들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점점 올라오면서 전국구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이 일단 급증을 했습니다. 수요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줄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해서 유동화를 하게 되는 PF에 관련된 부실이 심화가 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금융기관들까지 전부 이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브릿지론이 PF 대출로 전환이 안 되거나 브릿지론에서 PF로 갔지만 부실이 되는 이러한 결과적으로 분양부터 해서 착공, 준공까지 갔을 때 자금의 원활한 공급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PF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깐깐해졌다. 예전처럼 고금리, 고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도가 나게 되면은 수익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고요. 직접적인 것들은 PF나 브릿지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돈을 쓰다 보니까 시공사만의 단독 판단으로 뭘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 드라이브를 많이 걸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로 많이 넘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발 채무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제풀에 좀 넘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화를 할 때에는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뭐 관련된 뭐 SPF나 PFV 관련돼서 돈을 쌓아주는 모회사나 어떤 쩐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쩐주에 도는 돈과 어떤 신용도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시공사도 참여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잘 아시는 연대 보증이나 자금 보충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우리는 수익을 나중에 가져가겠다 수익은 너네가 다 가져가 우리는 비용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시공사들도 프로젝트에서 네. 성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들을 달리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런 우량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발 채무 성격의 보증을 많이 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보통은 분양률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큰 어려움이 생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건비와 공사비가 올라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마진 확보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죠. 그 원가비, 공사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냥 분위기가 위기 같아요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이제 숫자로 네.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20년 이후에 3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10대 건설사 매출 대비 원가율을 보면 93%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팀장님 통상 원가율이 한 80% 정도 돼야 네. 좀 안정적이다 판단하는데 이게 93%라는 건 쉽게 말하면 100원을 받고 93원은 쓴다. 네. 뭐 이런 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100원 받고 한 80원 써야 네. 20원은 남겨야 좀 안정적인 건데 그렇죠. 이게 93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네. 이제 손익계산서를 볼 때 가장 위에 매출액이 들어가고 원가가 들어가는데 이를 이제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로 바꾸었을 때는 직접비에 대한 부분들이 보통 재료비와 인건비로 나누게 됩니다. 이거가 뺐을 때 한 20원은 남아줘야 기타 비용에 대한 부분들 판관비나 금융 비용이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다 빼고 그냥 제일 윗단에서 빼고 나니까 7원이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사업을 안 하게 되겠죠. 안 하게 되니까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투자의 집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5%인데 0.4% 이상이나 포인트를 내려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약 30% 정도 네. 올랐는데요. 이는 이제 에버리지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이 30%니까 네. 훨씬 더 맞습니다. 올랐다고 생각해도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어떤 경제 네. 주체들이든 팬데믹 때 물가 상승을 이제 체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었기 때문에 전국의 대다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분양을 하고 싶어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21년, 22년 올라가게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원가만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못 먹었던 매출을 22년, 23년에 이제 채우기 위해서 쫙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매출이 안 나오게 된 거죠. 즉 수 분양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건설 부동산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업들의 어떤 경영 활동이 그들만의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인 부분과 함께 엮여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와 인건비는 이미 실질적으로 21년, 22년에 폭등을 했는데 이때 맞춰서 분양가를 못 올렸던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마진의 감소를 가져왔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버티다 이제 힘든 기업들부터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도 많이 올랐다. 체감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건설사 입장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가. 그 네.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으니까 청약만 하면 이제 막 몰려들었었는데 이제는 대다수 지역에서 다 풀리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그쪽은 사실 수분양자를 완전히 찾기가 쉽지가 않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만큼도 매출이 안 나오면은 굳이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이제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면 건설 쪽에 대출을 끊는다, 조인다 네.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3조 원 줄였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네. 분위기 지금 어떤 거예요? 시장 영향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른바 대출이라고 하면 네.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받는 가계 대출을 그렇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기업 여신들 기업 대출에서 기업에도, 가장 그렇죠. 기업 대출이 더 크고 네. 지금 정부, 가계, 기업 중에서는 가계는 디레버리징이 되었지만 정부는 뭐 정부 부채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만은 기업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의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대출이 디레버리징과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네, 있다. 계속 늘려가고 네.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거를 좀 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들 중에서도 업종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가장 많은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여신은 제조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부동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업 관련된 건설업과 부동산이 뭐 명확하게 다르긴 하지만 또 하다 보면 사업 영역이 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깐깐한 심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건설업에 대한 위기가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개별 은행에서 더욱더 레버리지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하면서 기업 대출에 있어서 기업 대출 자체를 줄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업종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이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공사들 위주로는 상당히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메이저 시공사들과 준메이저들은 회사채나 CP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자본과 에쿼티야 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돈줄이 막혀 있는 직접 금융이 막혀 있는 간접 금융으로 가야 되는 시공사들은 은행과 보증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대출이 막힌다라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겠죠. 근데 정부하고 업계 얘기가 또 약간 좀 다르게 들리는 것 네. 같은데 PF 자금이 정부 쪽에서 이제 제공이 된다 그러고 업계는 사실상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일단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네. 이 목소리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업계에서는 PF가 진행이 되어야 신규 사업이 되고 좀 맞아요.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좀 성에 차지 않는다는 네, 느낌일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네. 금리 인하가 되면서 약간의 온기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동산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좋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 담당 역들은 상당히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PF 자금에 대한 보증 규모를 정부가 해주는 부분들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근데 딱 보증을 늘릴 때마다만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전장치를 하나 걸고 안전한 사업장에는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규모를 다 쓰게 되면 또 보증 한도를 좀 더 높여줘야지만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그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안전장치를 걸고 할 만큼도 정말 그거는 안전장치가 없어도 될 수 있는 사업장들인데 진짜 자금이 돌려면은 금융권에서 돌려면은 조금 리스크 테이킹도 필요한 데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 계획만 있다가 작년도에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되어서 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그룹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굴지의 금융기관과 은행과 증권사가 모두 참여를 하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다 보니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이제 한국판 아자부 다이힐스를 만들겠다고 하는 과거 이제 밀레니엄 힐튼 자리는 뭐 내부적인 임대차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답보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고 규모가 너무 컸을 때에는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 좀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자본 시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PF 관련된 자금 규모는 약 200조 정도로 추정은 되는데, 여기서 뭐 더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차 그동안에 되어 있었던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4월 제 기억에 뭐 그리고 올해도 4월쯤에 이제 위기설 얘기 한번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7월 위기설인데, 이게 이제 그냥 숫자 좋은 달 선택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PF 만기가 그 시기에 많이 돌아온다든가, 사업장마다 뭐 이런 시기마다 혹시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 7월은 왜 위기설이 돌고 있는 겁니까? 이게 혹시 뭐 7월 하니까 부동산 쪽에서는 DSR 뭐 3단계 뭐 이런 게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거지. 왜 7월인 거예요? 일단 DSR 3단계에 대한 부분들과 건설업에 대한 지금 심각한 위축 상황에 있어서 네.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이제 터치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DSR 3단계는 큰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그래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DSR이 보통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담보대출액이 줄어드는 케이스고, 신규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시공사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입주 물량에 관련된 부분들은 있겠지만, 입주를 한다는 것은 거의 준공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으로 지역 기업에서 전국구 기업으로 바뀌고 있고, 그 시공 능력에 대한 부분 순위들이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고, 거기에는 이제 7월 달에는 아무래도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이제 갈림길,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출과 내수에 대한 부분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업에서 좀 더 안 좋은 신호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과거 이제 건설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가 확증된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위기감이 좀 더 크게 도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렇다, 뭐 숫자 그리고 상황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새 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부터. 그래서 이런 상황, 모르지 않은 상황에서 출범을 한 거고,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 뭐 부동산 대책도 있긴 있었지만 사실 부동산 대책 쪽으로는 과거 여느 정부들 뭐 후보 시절보다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네. 뭐 라는 평가가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건설 경기 활성화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7월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게 좀 나올까요? 네, 일단 7월 위기설이 좀 더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의 지원이 좀 필요한데, 금융?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출 관련된 부분들이 업종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가 갈 수 있어야 하나, 그 부분들은 세부 조정이 좀 필요하겠고,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국민 혈세로 건설업을 또 살리려는 것이냐라는 초기에 비판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이재명 정부는 내수 회복에 지금 방점을 두는 추경을 할 것이고, 싱크탱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무조건 넣겠다. 그래서 소비의 여력을 좀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40에서 45조 정도 2차 추경 예상하거든요. 이걸로만 전문할 수는 없습니다. 40에서 45조 네, 정도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아마도 소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15에서 20조 정도 네.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이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배정을 하고 AI와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머지를 좀 배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집행이 돼줘야만 여기에서 이제 발주를 하고 건설업들이 수주를 했을 때 먹거리가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있으나 최근에 이제 공공 인프라 토목 사업에서 자꾸 발주를 해도 입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비에 대한 컨셉이 그렇죠. 정부는 이를 막 그 국민의 혈세인데 높게 잡아서 혈세를 많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 기업들은 이게 아니다, 현실은 아니다. 이러니까 이런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실 결국 정부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 뭐 건설업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부동산 경기 얘기도 조금은 해보고 싶어요. 뭐 뒷부분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긴 있습니다만 집값은 영향이 좀 있을까요? 건설업의 이런 위기 네.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어떠세요? 예전 뭐 30년 전쯤이죠. 네. IMF 때는 건설업이 상당히 어려웠었고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환란에 이제 처했을 때는 집값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국가 경제력이 그 정도로 예전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건설 업종의 위기가 집값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케이스는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급 부족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MZ 세대들이 경제 주체로 우뚝 올라섰는데 이런 과거보다는 뭐 단독 다가구 연립 아파트에 다변화되어 있는 주택 유형이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 중심의 주택 유형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이 25년부터 27년까지는 예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평균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 가격 상승,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가의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견고하게 잡아줄 것이고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 추경에 의해서 경기가 좀 더 살아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상단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부분이 기존 주택 위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신규 주택 및 비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 인한 건설업의 위기가 펼쳐진 것이고 지금 마지막 질문을 주신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풀려 있는 주택 가격에 대한 판단이기 좀 다르게. 때문에 조금 네.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도 다르게 봐야 돼요. 최근에 오늘 우리가 건설업이 어렵다, 위기설이 나올 정도다 쭉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건설주, 네.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좋았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네.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기대감, 새 정부에 네. 대한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단으로는 뭐 원전 기대감이 모아지는 네. 종목도 있고 뭐 종전수혜 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좀 다 다르게 받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추경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네. 1등이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반영이 되어 있을 때에는 건설주만 그 주가만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토리들이 붙었어야 됐어요. 가장 핵심은 원전이었었고요. 간혹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종전에 관련된 네.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추경이 편성이 되고 하게 되면은 돈이 결국에는 그 이외의 회사에도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갈 것이고 매출단과 마진에 대한 확보 능력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원전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일부 종목들이 되겠죠.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ETF로 치면은 뭐 마이너한 그 소수의 종목들만 갔던 것들이 아니라 건설 업종 자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ETF에 있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상상기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